니케이 신문 자회사 니케이 BP의 인터넷 매체 니케이 크로스 트렌드는 한국의 5G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마스모토 히데키 니케이 크로스 트렌드 편집장은 한국을 찾아 이동통신 3사 5G 속도를 측정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LG U+의 5G 평균 속도는 400Mbps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장소에 따라서는 700Mbps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스모토 편집장은 5G 평균 속도가 400Mbps인 곳에서 1.5기가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더니 50초가 걸렸다면서 40Mbps LTE 환경에서는 5분이 걸리는데 체감 속도는 6배나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5G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로 4차 산업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통신 기술입니다. 한국은 5G 서비스 가입자가 100일 만에 140만 명을 넘어섰고 4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런던 아서 디리틀에서 4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5G 기술을 측정한 결과 한국의 5G 기술은 단연 선두였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도쿄올림픽 이전인 내년 3월경 5G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를 운영하는 미국 우클라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한국 모바일 인터넷의 평균 속도는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운로드 기준으로 76.74Mbps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평균치는 27.22Mbps였는데 일본은 다운로드 속도가 30.85로 50위였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5G에서도 한국보다 1년이나 뒤처지게 된 것은 최근 일본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통신산업은 한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TV 등을 상용화하며 항상 앞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3세대 휴대전화 사용자가 2009년 들어 미국의 2배 수준인 1억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내수 시장에 만족해온 일본은 국제 표준을 소홀히 한 탓에 경쟁력 약화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사회는 초고속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 활용, 인터넷의 국가 영향력 등을 측정하는 결과에서 일본은 61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하며 칠레, 포르투갈, 스페인에게도 뒤졌습니다. 일본은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정도에서도 하위 그룹에 속했고 정치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도에서도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이로 인한 기술 기피 인구 증가는 일본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가 IT 장관으로 임명한 다케모토 나오카즈는 만 78세로 일본의 도장제도 문화를 지키는 연맹 회장입니다. 아직도 전자결제 대신 수기결제를 받는 일본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 결제로 바꾸려는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사이버 보안 담당 장관은 PC를 써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70대 이상 노령층도 2013년 3.6%에서 2018년 37.8%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5G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일본의 통신 3사와 라쿠텐이 합쳐 2024년 3월에 최소 9810개의 기지국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5G 기지국 설치가 올해 목표한 78%를 넘어섰는데 일본의 이 목표는 한국보다 5년이나 늦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 때 5G를 선보이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혁신에 둔감한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대로인 이상 일본은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5G가 이제 막 상용화되었는데 이미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선진국들은 지난해부터 6G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두에 선 한국은 5G에서 축적한 경험으로 6G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속도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국가는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C19 사태는 세계사를 바꿀 만큼의 충격을 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름 끼치는 사실은 한때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이것이 창궐하고 중국은 나아져가는 반면 한국이 최대의 피해국이 될 것 같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상황이 기적같이 180도 바뀌어
세계 방역의 모범국가이자 진단키트, 의료장비로 많은 나라들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사적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능력과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은 물론 한국인들의 국민성이겠지만 구체적 인물들을 뽑는다면 한국 방역을 이끌어 이제 국민적 신뢰를 넘어 해외 언론들에서도 칭찬 세례를 받고 있는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본 직원들일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그녀를 전염병과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는 바이러스 헌터라고 극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태에서 자신의 활약을 내세우지 않는 진짜 영웅들을 소개하는 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의 일관된 솔직한 발언, 정보에 입각한 분석, 침착함은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시간도 못 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잠은 몇 시간 주무시냐? 라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이 1시간보다는 많이 잔다 라고 짧게 대답했던 것이 큰 화제가 될 만큼 그야말로 분투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어 책임저자로 이름을 올린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 방역 내용을 담은 논문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공개하여 한계가 없는 놀라움을 보여줬었고, 세계의 전문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CDC에 공개된 구로 콜센터 자료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은경 본부장도 두유노 클럽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 본부장과 질본의 스토리를 본다면 항상 좋은 길만 걸어왔던 것이 아니고 그들도 큰 실패를 겪었었지만 그 실패를 잊지 않음과 거기에서 배우고 나아갔던 힘이 진정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기도 하지만 1급 공무원인 실장을 건너뛰고 현재 질본 본부장인 차관급으로 바로 승진하여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때 감봉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파격적인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질병관리본부라는 조직은 2003년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추후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듣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는 규모만 확대되었을 뿐 의학적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문가인 실무진들에게 결정권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당시 초기 대응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했지만 유행이 지속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개편했고 여기서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유행하고 세계로 퍼진 메르스에 의한 피해 결과 1위는 사우디였고 3위부터 7위까지 모두 중동 국가인데 한국이 2위에 올라 방역 실패라는 불명예만 남게 됩니다. 현장에서 뛰었던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징계를 받은 현장 전문가들 중에는 회의감을 느끼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반성하며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복잡해졌고 전략적 의사결정, 신속성, 명료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다라는 반성이 담긴 백서를 남기고 그 교훈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당시 사태에서 실제 능력을 인정받은 정은경 센터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이후 질본은 절치부심하여 지속적으로 블랙스완에 대비한 시뮬레이션과 대응 방안을 개발해왔고 공교롭게도 이 대응 방안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신형 감염병 대응 진단키트 시범 제작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C19가 터져버립니다. 중국에서 사태를 발표한 1월 중순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법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진단키트 개발 업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트 개발을 독려하며 질본이 개발한 진단시약 프로토콜을 공개하는 공동개발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3주 뒤 진단키트를 개발한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현재 최악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옆나라 일본에는 이런 조직이 없고 한국과 일본 간 대응 수준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소라고 평가됩니다. 한국은 사태 발생 후 질본이 방역당국으로서 일체의 권한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반면 일본은 키트 개발은 고사하고 후생 노동성 장관과 감방장관 중 누가 브리핑을 할 것인지조차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현 사태에서 2차 유행이 올 것이다.
앞으로 보건방역 관련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분위기에서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의 찬사를 받는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했던 사건을 백서에 기록하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일본과 한국민들의 잊지 않음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최근 일본이 어려워지자 한국의 지원 얘기가 나오지만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 이유 역시 일본이 한국에 해온 행위들을 잊지 않음 때문일 것입니다. 대지진 성금을 보내도 리스트에서 빼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은폐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이를 경제 문제에 연관시켜 수출 규제를 해오는 등 수많은 화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전례를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한 3.1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마저 왜곡, 조롱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도 첫 구절에 나올 만큼 대한민국 수립의 정신적 근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한국인이라면 이 구절을 모두 잘 알고 있거나 심지어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는 3.1운동에 대해 최근 일본의 근현대사 연구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한국 자료는 공포소설, 일본이 3.1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많은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한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반박하고 폄하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왜곡된 교육을 시킨 결과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잊지 않는 한국인들과의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생겼고 현재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1 운동과 관련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헌병의 군도에서 왼팔을 잃은 여학생은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주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바로 독립운동과 윤형숙 열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형숙 열사는 남도의 유관순, 제2의 유관순이란 표현도 쓰이지만 그럼에도 학술적 논문이나 저서는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1962년에 서원된 것과 비교하면 윤형숙 열사에게 대한민국 건국 포장이 수여된 것도 2004년으로 윤 열사는 그동안 잊혀졌었지만 한국인들이 잊지 않음의 노력으로 밝혀낸 소중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윤형숙 열사는 서울에서 벌어진 3.1 만세운동에 이어 3월 10일에 광주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선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며 해산명령을 하였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이어 일본 헌병이 군도로 내리쳤고 태극기를 들고 있던 그녀의 왼쪽 팔이 잘라져 나갔습니다.